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훨씬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시간이죠. 원내 측면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 매일매일 펼쳐지긴 합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주인공이 안철수 위원장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안 갈 거야. 네. 지방선거 출마 안 할 거야. 당권은 내년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였어요, 천하람 변호사? 저는 차기 당권 도전 출사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이제 통합 전당대회를 열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힘에 녹아들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기반을 닫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총리 문제가 좀 애매모호했던 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모두 다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네. 안철수 위원장한테 꼭 총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안철수 위원장도 제가 꼭 총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정부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결심의 한 요인 중에 네. 국민의당 식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 네, 식구들. 왜냐하면 네. 안철수 위원장께서 혼자 총리실로 가버리시게 되면 합당한 이후에 네. 국민의당 식구들을 당내에서 챙겨줄 구심점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없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됩니다. 아까 저희 김종대 전 의원과 인터뷰도 했는데 서로 부담스러운 당선인도 또 위원장도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하은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대동서이한 의견인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보수 정당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리를 한다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이러면 안철수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는 쌓을 수 있겠지만 그 보수 정당 내에서 다시 세력을 만들거나 기반을 닦거나 하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차기 전당대회를 목표로 두고 일단은 인수위의 과정에서 차기 정부를 안정적으로 띄워두고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자 이런 출사표 같이 저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벌써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위원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윤핵관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 쪽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홍준표 이제 당시 후보를 밀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만약에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하방을 해서 대구로 가게 된다 이러면 네. 구심점이 사실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윤핵관도 아니고 이핵관도 아닌 분들이 안철수 위원장 당내로 오면 조금 친하게 지내볼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도 내심 연임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과거에 당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당대표는 파리 목숨이죠. 이렇게 선거 지고 하면은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그러는데 비대위로 바로 가고. 만약에 이제 윤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정당 역사사에 거의 없는 당대표 연임도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당선인 이제 3주차입니다. 예. 지난 9일에 선거 끝나고 그런데 지금 3주 지났는데 예전 보면 이제 인수위원장의 어떤 그 무게감, 그 인수위원장이 늘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떤 청사진을 조금 장면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솔직히 용산 집무실 외에는 뭐가 안 보인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뉴스들을 따라가 보면 인수위에서도 다른 쟁점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없진 않았는데. 엄청 많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제 소상공인 보상 문제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부터 해서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나서서 직접 용산 이전 브리핑 관련해서 설득하려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것만 2주 내내 충돌을 하니까 블랙홀이 됐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뭐 인수위의 어떤 기록 문제 이전에 큰 어젠다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 정치 자체가 신경질적인 이슈 대응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대선 때도 네. 그랬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본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오늘 무슨 총리 인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참신성도 있고 국민 통합도 해낼 수 있고 경제 전문성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없냐 뭐 이런 얘기들 주변에 사길래 제가 네. 그랬어요. 아니 그런 대선 후보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네. 너무 많은 걸 말하신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하원기 대변인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저희 선거 치를 때 솔직히 윤석열 당선인의 거대 아젠다가 하나였어요. 정권 교체. 그렇죠. 네. 근데 정권 교체가 이미 달성된 지금에 우리가 그럼 어떤 거대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을까? 내지는 우리 사회에 지금 인수위원회가 급작스럽게 꺼낼 수 있을 만한 거대 아젠다라는 게 남아 있기는 한가? 뭐 다양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저도 그 네. 부분 되게 동감하고. 네. 다만 이제 저희 인수위에서는 조금 아직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뭐랄까요?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고를 이제 받고.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5년간의 국정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일단 입력을 하는 네네. 시기고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국정 과제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제대로 된 게 출력이 되는지를 네. 봐야 좀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벌써부터 청사진을 얘기하기 조금 이른 시각이다. 좀 네.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아, 이 최근에 일본에서 들린 소식이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은 항상 없었습니다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없애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에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뜻인가요? 입장 표명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대통령의 취임을 한 상황이 아니고 당선인의 입장인데 네.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게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우리 정부에서 아마 외교부에서 한 것 같은데 일본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네, 그랬던 물론,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실제 저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허은하 대변인 명의로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니 뭐 기시다 총리랑 통화도 하는데 뭐 항의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내지는 현 정부가 하셔야 되는 일을 약간 월권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일본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본이 조금만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네. 우리 동북아에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민주주의 또 뭐 어떤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가치 동맹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아무튼 저도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본의 어떤 이 퇴행적인 역사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 이견이 있어요. 아니 당선인 즉 뭐 지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은기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뭐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하람 변호사랑 거의 뭐 똑같은 의견인데 일치합니까? 네네. 예,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얘기해도 안 늦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동북아의 국제 정세가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수위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KBS, MBC 대주주 이 방송문화진흥회 또 그 방통심의위 이쪽에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뭐 장악 시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먼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 장악 시도까지 갈 얘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네, 2008년에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후에 인수위에 뭐 직원 파견하거나 이랬던 전례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언론 개혁이라든가 미디어 환경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언론 주체들까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큰 어젠더다. 이게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관 합동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을 만들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수위의 공식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게 그냥 뭐 방송, 통신, 뭐 알뜰폰 뭐 이런 여러 미디어 산업
사안과 관련해서 네네. 이제 업계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거고 보도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논의하려고 한 건 아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이제 우리 미디어 산업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의 뭐 지배 구조, 공정성 강화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실제 논의 내용도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방금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그 뭔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네. 지금 정권 그 인수인계 시기고 방송업계 그 방송가에서도 이 정권이 바뀌니까 또 어떤 방송에 또 변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술렁거림이 있죠. 예, 술렁거림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여지는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오해를 살 만한 여지는 있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해인지 아닌지.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3년 만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캐비넷에 넣어뒀던 거 이제 꺼내서 결국은 이제 보복 수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측과 아니 문재인 정부의 등살에 수사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국민의힘의 반박과 검찰 측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대법원 판단을 보고 하려고 우리는 기다렸을 뿐이야라고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하은기 대변인? 네.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제가 있으면은 책임을 물어야죠. 물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뭐 대법원 판결 보고 뭐 기소를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언제부터 그랬냐라는 반론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했는지.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랬다면 검찰의 얘기가 맞다면 환경부 장관 기소할 때도 그러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에서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 그랬다는 것이냐. 역으로. 이렇게 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 2학기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조금 신중하게 기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안 했던 거 지금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성과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도 신중하게 내고 기동도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갑자기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경부랑 산자부랑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근데 환경부는 수사를 하고 산업부는 안 했던 이유는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훨씬 규모도 크고 힘이 센 곳들입니다. 뭐 발전자 회사 막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산하기관은 아무래도 청와대 밑선까지 이 의사 관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 검찰이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찰이 그런 뭐 정상화를 하는 건 좋은데 되게 없어 보인다. 아니 이거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봤었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윤석열 새 정부의 눈치를 보겠다라는 거거나. 코드 맞추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지는 행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부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지금까지 정권 눈치 봐왔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나 비판적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억울하다. 네. 이런 거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저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김정수 여사 의상비 논란입니다. 갑자기 그 온라인상에서 뭐 유튜버나 온라인상에서 나오던 게 뭐 시민단체 고발로 연결되고 그것이 오늘 어디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논두렁식의 연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그래요. 산자부는 그렇다 쳐요. 뭐 이런 정황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뭐 저도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은 이게 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옷이 되게 많은데 뭐 하고 있는 브로치가 뭐 명품 브랜드랑 비슷해 보이던데 이거 어느 돈으로 산 거냐 특활비 내역 공개해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도 밝혔다시피 사비로 구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밝히고 있죠. 네. 사비로 구매했다고 밝혔고 이게 처음부터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비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의상 문제들은 다 사비로 처리한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기르는 강아지 사료도 문 대통령이 직접 사비로 뭐 처리한다. 이런 기조로 갔기 때문에 규정이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맥락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만 피워가지고
당신들 특활비 이용해가지고 의상 뭐 산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다. 저는 그렇게 손나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저희가 또 억울한 지점은 국민의힘은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바로 수긍?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와대가 스스로 이슈를 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혹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게 이 이슈가 처음에 촉발된 거는 법원에서 이제 그 의전 비용, 뭐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한 비용을 공개하라라는 이제 정보 공개 판결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불복해서 항소하고 나아가서 나중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한 15년 정도는 열람이 안 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쭉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정확히는 이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특활비, 정확히는 의전에 소요된 뭐 특활비에 관한 뭐 이런 정보 공개 청구였는데요. 의상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의전에 소요된 비용 일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를 못하겠다.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안 쓰셨으면 의상비 없는 뭐 그 다른 내역들을 좀 공개를 하거나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에 특활비 공개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엄청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아니 왜 이걸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뭐 안 하고 계시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특활비 이거 공개해도 뭐가 안 나와요. 원래 내역을 안 남기고 영수증 없이 처리하라고 나온 게 특활비이기 때문에 그게 일일이 내역을 증빙해야 된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다른 데 국회 이런 데도 다 특활비 씁니다. 근데 공개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간단하게 의상비에 안 썼으면 특활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풀릴 문제는 또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저곳에 다 퍼져 있으니까 당장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147억 그 특활비가 있고 특히 검찰총장 직권으로 50억의 특활비가 있는데 그럼 같이 공개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끝이 없는 싸움처럼 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만한 부분이 있을 테고 공개하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묶어서 다 공개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거칠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로서도 지금 검찰총장 특활비 얘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그 공개 여부의 판단 주체는 현재 검찰총장이시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고 뭐 법무부나 검찰에서 공개하시려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게 마치 이제 그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돈을 그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다 썼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총장한테 들어온 특활비를 각 이제 여러 뭐 지검 지청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대체로 50억을 누가 혼자 쓰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대체로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하죠. 지방선 얘기하다 보니까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경기도지사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당에서는 이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본인의 결심이 완전히 서지는 않았고요. 주변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조금 유승민 대표의 뉘앙스를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나오실 것 같다 하는 분도 있고 반반이다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실 것 같다는 분도 있어서 언론 보도는 좀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른다? 저도 몰라요. 아직 모르겠다.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서울시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됐는데 그렇죠. 반면에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차출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대선 기간에 정치 쇄신한다면서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분이고 대선 패배에 책임도 있는 지도부였고 그래서 그냥 막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상황을 좀 진짜 진심으로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오늘 보도가 나왔던 대로 이재명 뭐 당시 후보가 이제 전화해서 차출 뭐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니까 가벼운 분이 아니니만큼 좀 고민을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날 겁니다. 어쨌든 결론 나겠죠. 그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천하람 변호사님.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뭐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해서 이 대표가 사실상 도가 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뭐 태도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그것을 좀 걷어내고 물론 정치에서 우리가 태도 부분을 걷어내는 건 어렵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뭐 부당하거나 위법한 수단을 쓰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수단을 쓰는 거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용인해 줄 수는 없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네.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소 차갑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이 당선인의 시간인데 굳이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슈를 키울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원의 측면 승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었습니다.